이제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이 마중물 세미나가 이제 또 한 학기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통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첫 학기는 철학하고 두 번째 학기는 이 정책하고 세 번째는 세력의 문제 얘기하고 네 번째가 이제 정치할 때 한국 정치하는데 이번에 이제 4학기째 한국의 정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정치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치를 얘기할 때 제가 철학, 정책, 세력화보다도 가장 어려운 게 한국 정치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어려운데 한 가지는 다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을 강의하기 너무 힘든 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는 상당히 좀 이념적인 갈등들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견이 좀 많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겐 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 토론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저의 문제의식은 사실은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면 한국 사회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번 정도 여전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당연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분단과 반공주의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유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겠죠, 그죠? 유축컨대. 두 번째가 이제 민족과 민족주의 또는 민족 공동체에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세 번째, 재벌과 발전주의는 여전히 한국의 어떤 이 성장이라든가 어떤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족과 가족주의는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가족의 우정에 기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 강의를 한 컷의 그림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컷의 그림이 이제 분단과 반공주의는 공갈빵인가 양치기 소년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제 왜 공갈빵이냐 왜 양치기 소냐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공갈빵은 어때요? 그 공갈빵은 뚜껑 열어보면 공갈 치고 말잖아요. 근데 양치기 소년은 계속 공갈을 치던 맨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공주의에 기반해서 외치고 있는 그 외침들이 뭐 공갈빵에 불과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걸 믿지 않다가 늑대가 나타나고 큰 낭패를 당한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 한 컷에 넣어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해석이 되세요? 오늘 제 강의는 요거를 잘 설명하는 게 제 이제 강의 핵심인데 자 여기 가운데가 이제 분단이잖아요. 여기 분단에 철조망들이 쫙 있는 거예요. 빨간 게 철조망인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두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정치 권력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 권력은 어디에 싹 들어가 있냐면 파놉티콘이라는 요 통 속에 딱 들어가서 요 껌껌한 데서 사람들은 요 속에 요 사람이 들어간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껌껌하니까. 근데 이제 파놉티콘은 왼쪽은 북한이고 오른쪽은 남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어떤 그 권력을 작동하고 있더라. 근데 요런 것이 분단선인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게. 근데 분단선이 분단 체제가 돼요. 분단 체제가 됐다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체제로서의 어떤 그 주기적인 거, 그 다음에 일관된 하나의 원리 이런 것도 이제 관철되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단 체제 밑에는 냉전 체제가 있다. 그게 아까 그 어떤 그 세계 체제론에 보게 되면 그 냉전 체제가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들로 모순이 응집돼서 나타나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고 오른쪽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가 이렇게 양분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권력 체계들이 나타났다는 건가요?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들은 각자가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이제 어떻게 권력이 작동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먼저 가운데 있는 얘기하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북한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남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분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보시면 분단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체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체제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일정한 정도의 주기적인 어떤 이 패턴을 갖는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분단 체제로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백낙청 선생님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에 기반해서 제가 한번 좀 보는 건가요. 자, 분단 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전체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들을 갖는 건가요. 이게 하나가 한 몸이라고 보면 돼요. 유기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과 가운데 파놉티콘과 밑에 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손발처럼 유기체가 된 건가요. 이게 체제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일정한 정도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뭘 시키면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머리에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되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의존되어 있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미러 이미지 이펙트예요. 미러 이미지 이펙트는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돼요. 데칼코마니는 왼쪽에서 승을 내면 오른쪽에서 더 승을 내고 그럼 더 승을 내면 이제 또 왼쪽으로 내니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서로가 상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무슨 얘기하냐면 권력의 측면에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거죠. 미워하면서 닮아가고 그 다음에 적대적이면서도 고도로 상호 의존적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게 체제 이론인 건가요? 체제 이론. 그래서 첫 번째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이큐브리엄은 평형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가 왼쪽에서 발생하면 좀 이따 이큐브리엄으로 가요. 이큐브리엄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그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오른쪽에서 그 체제 내에서 다시 체제가 이렇게 조정하면서 원래적인 어떤 그런 상호 의존성인 관계들로 간다. 이게 이큐브리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큐브리엄과 같은 그런 작용들을 한다. 그래서 적대하고 경계하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포용하는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이 관계들 속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적대할 때도 있지만 포용할 때도 있거든요. 포용할 때도 있고 우리가 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려운 시기에 쌀을 보내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포용이라면 적대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렇게 상상들을 막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적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백낙천 선생은 이게 대칭적 분단 효과 이런 표현을 써요. 대칭적 서로 대칭인 건 거죠. 아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인 분단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분단은 유기적인 자기 완결성을 갖는 체제다. 분단이라는 것이 분단 체제가 되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분단 체계는 세계 체제의 하위 체계면서 일정한 독자성을 갖는 남북한 체제의 독특성을 갖는다. 일정한 지속성과 자기 재생산 능력을 한다. 아까 이큐브리엄인 건가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왼쪽 위에는 상호 의존성, 오른쪽에 이제 이게 되게 유기체와 같고 이큐브리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체제의 일부일 수 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구성인 건가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서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양쪽은 어떻게 자기 권력을 작동시키나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파놉티콘이라는 관점들 속에서 한번 보자 이런 건 거예요. 파놉티콘이라는 것은 자 보시면 여기죠. 요거 이렇게 제가 띄워왔어요. 띄워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다 알고 있긴 하지만 파놉티콘이 뭐냐 했었을 때 파놉티콘은 이런 건 거죠. 요게 이 벤담이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삥 둘러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감옥을 보면 이렇게 삥 둘러 있잖아요. 이렇게 삥 둘러서 감옥이 있고 원형이에요. 이게 우리 원형 감옥 그래서 그러는데 그리고 감옥의 하나하나의 방은 밝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파놉티콘 파는 전체 옵티콘이 본다라니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감시탑이 삥 눌러서 전체를 한눈만에 일망 체제, 일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체제,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요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요 체제는 보신 것처럼 중앙에는 탑이 하나가 있고 감독관이 머무는데 3층으로 나눠져 있고 각 층은 수감자 수용실을 2층씩 내려가 구성되어 있는데 감시탑은 바깥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발로 가려진 복도를 둘러싸여 있다. 이 장치로 인해 감독관들은 수감자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서 수용실 전체를 구석구석 본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파놉티콘처럼 권력은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이 분단 체제는 권력은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첫 번째 권력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그림 안에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왼쪽은 북한의 권력이건 오른쪽은 남한의 권력이라면 이 권력은 사라져요. 권력은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남지 권력의 작동 테크놀로지 기술이 남고 권력은 사라지고 권력은 이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분단이라는 것은 분단 체제가 되고 분단 체제는 일정한 정도의 권력의 작동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력은 사라지고 그래서 푸코는 주권적인 권력은 사라지고 그다음 어떤 권력이 오냐면 디서플린 규율 권력이 온다. 우리 마음속에 제가 아까 강의를 했더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 수강자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교수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순간 저는 저한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권력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것들도 없고 뭔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그 스스로가 내적으로 작동하는 게 디서플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율 권력이다.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규율하는 규율 권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 이큐로브리엄이 이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평화와 갈등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평화도 때로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도 이익이 되니까 추구한다. 이게 푸코 얘기로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옛날에 화형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감옥에 가도 교화를 시키는 건가, 교육도 시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권력의 어떤 전술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 두드려 잡는 것이 권력에 잘 적응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권력이 잘 작동하는 방식이고 특히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권력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 분단 체제죠. 분단 체제에서 저 철조망이 뭐냐면 철조망은 이 권력을 못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권력은 사실 이렇게 개개인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파놉티콘이라는 자기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작동을 하게 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오른쪽은 반공주의, 레드 콤플렉스라는 걸 통해서 규율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인 거고 왼쪽은 이제 극장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 갖고 권력을 작동하더라.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운데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왼쪽 얘기로 가려고 해요. 왼쪽 걸 자른 건 거예요. 왼쪽 걸 잘렸는데
왼쪽 거를 잘랐었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제가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극장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극장 국가라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극장 국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개념은 극장 국가 느가라 이런 이제 책이 있어요. 극장 국가 느가라고 저자를 한번 보세요. 줄리퍼드 기어츠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줄리퍼드 기어츠라는 사람이 이제 극장 국가 느가라는 글리퍼드 기어츠가 19세기 발리, 인도네시아의 발리의 정치 체제를 연구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건 거예요. 발리의 정치 체제가 자기가 이 정치를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 했었을 때, 극장 정치를 통해서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극장 정치인 건 거예요. 극장 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군주가 아니면 표트르 대제.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의 계몽군주인데, 이 사람이 아까 이 모스크바에서 어디로 이 수도를 옮기냐 하면 페테르부르크로 옮겨요. 옮기면 이제 도시를 다시 지어야 돼요. 우리 지금 세종 짓듯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종을 지을 때 우리는 건축 짓고 아파트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표트르 대제는 뭘 지었냐 하면은 인공도시를 만들면서 극장부터 지어요. 가장 중요한 공간에 극장을 딱 짓고 그 극장에 광장을 짓는 건 거예요. 근데 극장의 이 광장은 어떻게 되냐? 이걸 광장을 만든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모든 것들이 무대를 향해 이렇게 그 광장을 향하게 짓는 거예요, 집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탁 보면 뭐가 보이는 건 거예요? 광장이 보이게 만드는 건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 했냐면, 어디에도 앉아도 사람들이 극장, 무대가 보이도록 한 다음에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는 무대는 신성 불가침한 거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서 일정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이제 행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토르라는 이제 사람이 얘기한 이제 얘기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 극장 국가다 해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극장 국가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일본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라는 사람이 북한 현대사를 지으면서 이제 이걸 이제 정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리랑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바다라든가 꽃 파는 처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 신성한 역사, 그리고 어떤 민중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영도자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무오류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 극장 국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수용하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건 거다. 그래서 북한은 본질적으로 카리스마적인 권력을 통해 갖고 이게 영속화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장 국가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이어서 김현익 것인가? 우리 권익 정병호, 권현익 교수가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저 예전에 에딘버러 대학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제 유학할 때 토론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극장 국가 북한이라는 데서 나오는 장면들인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식의 이 어떤 최고 존엄이라는 어떤 수령론인 거죠. 이게 수령이 꼭 하나의 어떤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아니면 이 주체 사상의 일정한 정도의 하나의 논리 체계인 건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영도를 하는 뭐 그런 지도자상들을 권력이 어떤 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극장 국가 방식으로 권력을 작동시키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남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아까 꼭 그림에 보면 가운데 파놉티콘이 있고 파놉티콘이 있죠. 왼쪽에 이제 북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극장국가의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인민들을 이제 이 광장을 통해 갖고 함께 정체성도 만들고 뭐 이런다라면 남한도 원래는 저런 극장국가 방식을 지향했으나 극장국가 방식이 이제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 베버에 의하면 이게 일시적이거든요. 일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속되지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럼 특정한 시기가 사라질 때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게 되면 일상화가 되게 되면 이제 카리스마 권력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권력이 이제 등장한다는데 남한은 어찌 되었거나 노동자들의 저항을 통하고 87년 민주화를 통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이 극장식의 방식의 권력 작동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었을 때 이들이 갖고 온 것이 파놉티콘 안에 반공교율 사회, 반공교율 국가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반공주의 레드 콤플렉스를 통해 갖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우선 저 굴뚝을 한번 보세요. 굴뚝에 두려움과 적대, 두려움을 통해 갖고 통치를 하는데 그 두려움의 아주 핵심적인 작동 기제가 이게 반공주의였다. 그리고 레드 콤플렉스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두려움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마사 누스바움이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인데 여기서 마사 누스바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건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는 뭐냐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한테 분노가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함으로써 적으로 규정된 존재에 대한 분노인 건 거예요. 예를 들면 마녀 사냥 같은 거. 이 분노의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이 파놉티콘을 통해 갖고 두렵게 만든 자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냐면 이슬람교도의 테러리스트. 이슬람교도는 테러리스트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실업에 대한 걱정들.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야.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사형 집행을 할 거야.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 전쟁을 벌였고 세계화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적대를 만들어내고 적대를 만들어내면서 또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탈정치화시킨다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 가용성 편향이에요. 가용성 편향은 두려움과 분노, 비난, 시기는 곧잘 뒤섞이는데 두려움은 이성적 사고를 막고 희망을 독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방해하는데 이런 두려움은 한 가지 문제가 경험상 확실해지면 그 문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에 쉽게 동조하는 현상, 이게 가용성 편향인 건가요? 그러니까 반공주의라는 것이 제가 악마화 시켜내게 되면 사실은 그것 말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악마로 바로 시켜버리는 게 이제 가용성 편향이다. 그래서 반공주의가 그것을 가장 하기에 좋다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포 효과라는 건 뭐냐면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래서 분노의 대상이 되게 되면 한두 가지만 보게 되면 그것을 그 온통의 나쁜 것을 다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게 폭포 효과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서 제가 범죄자야, 아프리카 사람은 범죄자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많은 범죄들은 마치 아프리카 이 아메리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범죄자로 되는 것들이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폭포수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이 마사 노사의 두려움이
분노로 가고 분노가 혐오로 가는, 차별과 혐오로 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런 건가요. 그래서 두려움은 적대를 만들고 가용성 편향을 만들고 폭포 효과를 만들고 그리고 탈정치화시키면서 분노와 혐오로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특히 이제 백인 남성 저소득층 노동자들이죠. 내가 풍요를 보장할 거야. 약간 그런 혐오와 차별의 어떤 것들을 만들고 나서 그래 놓고는 대신에 너희들은 내가 그런 걸 할 테니까 너희들 탈정치화되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돼. 이걸 보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프렌들리 파시즘으로 가긴 가는데 프렌들리하게 가더라. 이걸 마이클 무어가 영화 감독이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프렌들리 파시즘으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은 마녀를 만드는데 아주 쉬워요. 가용성 편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마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전에 마녀들이 대체적으로 부잣집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마녀가 많이 됐대요. 그러면 부잣집 혼자 사는 여인들을 뭐라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악마와 내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악마와 내통했다고 부잣집 여인들이 부잣집 소위 얘기하는 이제 남편이 죽었거나 사별했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왜 그랬냐 했더니 왜냐하면은 마녀 사냥을 하고 나서 그 마녀가 남긴 재산이 있잖아요. 마녀가 남긴 재산을 영주라든가 주교라든가 이 신문관이라든가 그걸 고발한 사람이 나눠 갖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마녀 사냥이 아니라 마녀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혐오와 분노들을 만들어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야기한 건 이제 똑같은 건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그 마녀 사냥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에 빠지더라. 그래서 자발적 복종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건가요. 자,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 뭐냐? 한 것이 이제 그게 반공주의였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만들게 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냈던 거. 그러니까 레드 컴플렉스와 같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분노. 그러니까 이제 타자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반공주의였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반공주의가 뭘까 하는 이야기들이 내는 건가. 근데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가 잘 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북한이 정말 과연 공산주의일까? 소련이 과연 공산주의일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일까?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과연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악마화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보면서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공주의가 아니라 반북주의다. 북한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악마하는 건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반공주의는 원래적인 의미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북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틀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공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반북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친미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친일주의. 이런 이제 가장 우리 역사적인 연관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국주의가 2차 세계전을 통해서 남한에 들어올 때, 그리고 동아시아에 들어올 때, 사실은 남한을 들어오고 북한에 소련이 들어왔었을 때, 사실은 남한에 있는 지배 세력들은 그러니까 친미주의자들이었고 친일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반공주의는 반북주의면서 동시에 친미주의와 유사성들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신앙주의는 뭐냐. 신앙주의는 아까 악마화하는 건 거죠. 반공주의가 아닌 모든 것은 악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자체가 선악의 이분법에 기반한. 그래서 이제 해석분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남한에서는
조봉암 선생이 살아남을 수 없었고, 북한에서 이제 조소왕 선생님이 이제 이 주요한 역할들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존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반공주의는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생존과 깊은 연관들이 있는 어떤 그 생존의 본능들을 담아내는 것들과 연관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이렇게 이제 끝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상의 빛나너를 이 땅에 하는데, 그 이 땅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소위 얘기하는 반북주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였던 그 친미주의, 이 땅에서 민족 중에 창조의 철학을 만들어서 창조적인 주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조국 근대에 가게 되겠다. 이게 이제 국민교육 헌장의 얼개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위에 있는 박종홍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주제들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반공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력주의이기도 한 건가요. 건설주의, 반공이 따로 없다. 이것이 반공이다. 그래서 반공주의는 이 지배 세력이 갖고 있는 자기 정당화와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배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마시키는 아주 그 만능의 칼들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는 또 이런 맥락들 속에서 반공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국가의 요구해서는 안 되고 국가에 충성만 해라. 그래서 근로자와 현모양처의 어머니로서 그 문제를 책임져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반공주의가 갔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럼 반공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사 누스밤이 얘기했던 분노가 이제 혐오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면화시켜갖고 규율 권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은 부정적이고, 정치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들은 국가의 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 쪽, 사회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책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우선적이고, 소위 얘기하는 디벨롭멘탈리즘, 발전주의가 우선적이다.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가게 된 거 아니냐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이 효과로 나타나느냐 했더니,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책 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조난자들이라는 건데, 요 주승현이라는 분이 20대 때 한국에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철조망을 넘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연대를 가고 연대에서 박사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은 이제 남한에서 성장을 한 건 거죠. 남한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한 건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사선을 넘어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일부가 그렇게 시작돼요. 일부의 제목이. 사선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 체제의 사선을 넘은 건 거죠. 또 사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아까 얘기했던 박사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 또 사선을 넘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넘어야 될 사선이 뭐냐면, 곧 남한사회가 허용하는 탈북민은 북한을 부정하고 남한을 찬양하는 한 가지 경우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탈북자의 위치는 전쟁 포로에 불과했다. 나는 3등 국민이고 불가촉 천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국제미아가 된 건 거고, 그리고 이제 남북 어디에도 나는 속할 수가 없게 됐더라. 이제 이러면서 차별과 혐오와 이제 싸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요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호모 사케르, 그러니까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호모 사케르는 벌거벗은 생명이다. 이 벌거벗은 생명은 로마 시대 때 죽여도 되는 노예, 재산을 갖지 않고 있는 노예를 이제 호모 사케르라고 했는데, 아간벤은 나치치아 유태인을 대표적인 호모 사케르로 봤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반공주의의 눈으로 체제 전복을 한다든가, 체제에 저항한다든가, 체제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호모 사케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적응하려면 관리인 포로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리모 레비가 얘기했던 유태인 체제에서, 유태인의 아우슈비츠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 동료인 유태인을 관리하는 관리인 포로, 가라앉은 자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벌거벗은 생명. 언제든지 내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이 되더라. 이런 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벌거벗은 생명의 관리인 포로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토론해서 어떤 것들은 주요한 주제들을 다 덮어버리는 건 거예요. 반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는 예를 들면 계급의 문제, 젠더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난민의 문제, 모든 주제들,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체를 덮어버린다는 건 거예요. 주체를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남한의 민중의 문제, 뭐의 문제 이렇게 그걸 다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자,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검열과 이분법적인 상황들 속에 들어가고 레드 컴플렉스와 영레드 컴플렉스. 이 영레드 컴플렉스는 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해갖고 노동운동 이념사를 쓴 적이 있어요. 노동연구원에서. 그래도 제법 한 550페이지짜리 됐던 책인데, 제가 이제 80년대, 70년대 이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들한테 이 자유주의자 지금 아니야. 나 사회주의자야. 너 삼인주의자지? 아니야, 나 사회주의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내가 속하지 못하니까 내가 레드 컴플렉스도 있지만 빨갱이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것이. 왜냐면 회색 분자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 레드 컴플렉스는 내가 빨갱이가 될까 봐 저걸 두려워하는 거지만 실제 운동권 내에서는 나보고 회색 분자라 그럴까 봐 두려운 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적대적인 이분법적인 세상이 만들어낸 아주 슬픈 우리들의 자아상인 건 거죠. 중간이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있더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 건 거야. 그럼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단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분단 체제라고 얘기하면 이 분단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제 했었을 때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냉전 체제가 밑에 있어요. 아까 세계 체제로 내면 세계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냉전 체제가 있고 그 위에 분단 체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권력망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이제 반공이 규율하는 사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냉전이라는 것들이 소련과 동구가 이제 붕괴된 건가요? 소련과 동구가 붕괴됐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 체제가 유지가 되나? 이런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미국을 의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자유주의의 수호의 국가인데 이 미국이 어느 순간에 일방주의로 빠져버리는 건가요? 언제서부터 우리가 미국을 의심했냐면 운동권들은 80년 광주 때 미국은 자유주의를 수호할 줄 알았는데 전두환을 옹호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운동권들이. 그러면서 이제 민족해방파들이 이제 그때 그 고민들 하면서 그룹으로 이제 나타나는 계기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딱 되게 되니까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는 자기네들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를 보면서 이 냉전 체제라는 것이 구성이 되려면 소련과 동구가 있고 한쪽에서 미국과 이렇게 이 자유주의 세계가 있어서 그들 간의 힘의 균형들 속에서 그 체제에서 이제 분단 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냉전이 결론적으로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분단이라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분단 체제로 이게 작동하고 있을까? 이런 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되려면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과 남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좀 대등해야 되고 군사력도 대등해야 되고 그래서 밸런스 오브 파워, 어떤 그 세력 균형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북한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적대 국가였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여전히 적대 국가지만 이제 북한을
하나의 동포로 보는 견해들이 생겨나고 연민으로 보는 생겨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걸로 생겨나고 그리고 더 이상 위협적이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남한은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진 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남한에서는 민주화와 독재 정권이 해체가 됐는데 이제 이 분단 체제를 유지했던 체제가 해체가 됐는데 여전히 분단 체제가 유효한 거냐?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세대가 변화했거든요. 세대가 변화했으니까 이제 예전에 냉전기에 교육을 받았던 이 산업화 세대들이 이제는 이제 퇴장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는 건가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백낙청 선생님이 이걸 들고 나왔을 때 기본 모순은 계급 모순이고 주요 모순은 민족 모순인데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갖고 볼 수 없는 게 있다. 우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분단이라는 문제. 그리고 분단이 체제해야 된 걸 보지 않으면 어떠한 해석을 해도 안 된다. 아까 우리 공군자 선생님이 우리가 강한 사회가 되려면 분단이라는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복지가 되겠냐? 우리가 이걸 놔두고 조직화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반공주의라는 관점으로 늘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뭐냐면 과연 이렇게 세대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 분단 체제라는 눈으로 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덮어지는데 아까 계급이라는 문제라든가 뭐 등등이 덮어지는데 과연 분단 체제라는 말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겠냐 하면서 초기서부터 분단 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분단 체제가 다른 문제들을 우리를 덮게 하는 거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단 체제를 가능했던 요 구성들, 요 구성 요소들이 지금 여전히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반공주의를 아직도 사골 국물처럼 울고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건가요. 자, 반공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까?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2010년서부터 이제 시민 여론조사들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이것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할까? 이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질문 보세요. 분단 체제는 사라지고 분단 효과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은 아까 양쪽이 유기적으로 먼저 아까 그런 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제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어떤 그 효과, 분단 체제가 남긴 그 효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유령, 실체가 없는 공갈빵인 거죠. 공갈빵을 우리가 붙잡고 마치 저 안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갈빵으로도 치부하기에는 아까 우리 방세랑 선생님이 얘기한 이것을 현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 이러다가 공갈빵인 줄 알고 우리가 무시하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맨 마지막에 한반도에 위험이 오고 그걸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을 어떤 평화 체제든 뭐든 이렇게 뭐 민족 뭐 체제든 뭐든 우리 이제 그동안에 계속 6.15서부터 자꾸 나온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속에서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이 체제는 지금 현재 재안정화되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유기체니까 지금 현 권력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현 권력들이 들어오면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정한 정도의 여전한 이 반공주의라는 유령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재구성화되면서 분단 체제는 다른 색깔로 여전히 진행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분단과 반공주의는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한가? 그랬었을 때 분단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분단 체제로 저희들한테 와닿았거든요. 분단으로 와닿지 않고. 예를 들면 지역과 지역주의는 다르거든요. 지역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존재하는데 그걸 지역주의로 하는 순간 적대와 혐오와 차별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대는 존재해요. 근데 세대주의로 하는 순간 갈등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분단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 분단이라는 것을 분단 체제로 놓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틀들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고하는데 이게 분단 체제는 사라지고 분단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 분단이 존재한다라면 분단 체제에서 만들었던 담론들, 시각들,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서 분단이라는 것을 계급의 눈이라든가 민족의 눈이라든가 무슨 뭐 신자유주의라든가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시 좀 이제 재구성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세대도 바뀌고 뭐도 바뀌는데 아까 우리 김양육 국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반공주의라는 것에 슬쩍 넣어가지고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그 구도는 똑같고 반공주의가 우리에게 지배했던 교육을 걸려서 구도는 똑같은데 거기다가 새로운 옷을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다 와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분단과 반공주의는 공갈빵일까 아니면 양치기 소년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왜 현 정부는 자꾸 이것을 분단 체제를 재안정화할 것이냐 했었을 때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분단이 요 안에 보면은 파놉티콘 안에 요 두 양반이 제가 이렇게 손을 보세요. 손을 보면 이제 손에 이렇게 약간 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권력에게는 어쩌면은 이 체제를 통해서 자기 통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때로는 평화로 때로는 적대로 그런 것들을 아까 냉전 체제라든가 이런 변화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통치를 만들어낸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분단 체제에서 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그 시민 세력들 또는 계급의 문제, 노동자 세력들 뭐 이런 문제들을 이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반공주의와 분단이라는 것을 분단 체제로 가지 말고 분단으로 가고 반공주의의 아까 얘기했던 교육 장치로서의 효과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또 역으로 북한에 대한 기존 외국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북한의 문제들도 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학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객관화 시켜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도 좀 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시각들 속에서 그리고 아주 그 본질적인 그 권력의 문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관점들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떤 시각이냐면 민중의 시각으로 시민의 시각으로 뭐 이렇게 피플의 시각에서 한 번 정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입니다.